여러분들 교재에서 137쪽입니다. 137쪽 여섯 번째 결정장 이론과 리간드장 이론이고 착물에 관해서 색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정장 이론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그걸 아셔야 되죠. 그리고 리간드장 이론에 나오는데 결정장 이론에다가 분자 괴담수 이론을 접목하게 되면 그거를 리간드장 이론이라고 하고 원래 더 센 장 리간드일수록 결정장 분리가 커서 더 단파장의 빛을 흡수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의 보색을 관찰한다는 이 원리들은 사실상은 결정장 이론이 아니라 리간드장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결정장 이론이라고 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까요? 결정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심 금속 이온과 리간드 간의 결합을 배위 결합으로 보지 않아요. 앞에서는 원자각 결합 이론에서는 무슨 결합으로 봤어요? 배위 결합으로 봤잖아요. 여기서는 배위 결합으로 보지 않고 이온 결합으로 보고 있어요. 이온 결합과 같은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중심 금속 이온과 리간드가 결합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함으로써 결합을 하게 되면은 착물이 형성되고 그 착물 형성된 것이 그냥 중심 금속 이온과 리간드로 따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더 안정하더라. 더 안정한 건 좋았는데 중심 금속 원소의 d 오비탈에는 분명히 전자가 있죠. 이 전자가 접근하는 리간드의 고립 전자쌍하고의 반발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반발력이 작용해서 이 d 오비탈이 더 불안정해지죠. 즉 d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불안정해져요. 불안정해지면 에너지가 높아지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리간드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양사수에 따라서 다른 이 d 오비탈들의 반발력의 크기가 달라지죠. 이렇게 6개의 리간드가 X축의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Y축의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G축의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에서 중심 금속 이온 쪽으로 접근한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요, 리간드가 접근하는 것과 딱 마주보는 오비탈이 있죠. 무슨 오비탈입니까?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하고 dz제곱 오비탈은 리간드하고 딱 마주보죠. 반발력이 작용하는 것 중에서도 더 크게 작용해요. 더 반발력이 커지면은 에너지적으로는 더 불안정해지죠. 에너지가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요것 두 개가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높고, 그리고 나머지 이 d 오비탈들은요, 리간드가 접근하면은 마주 보지는 않지만 반발력이 생기죠. 마주 보지는 않지만 반발력이 생기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은 것 중에서는 덜 마주 보니까 어때요? 반발력이 상대로 작죠. 그래서 얘들보다는 에너지가 낮더라. 원래 d 오비탈은 에너지가 5개가 같았어요? 달랐어요? 같았잖아요. 이걸 우리 축대화 돼 있다라고 해요. 리간드가 접근하면서 평균적으로 반발력이 작용하면서 이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에너지가 높지만 아직도 축대되어 있죠. 근데 리간드가 접근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 오비탈 2개하고 이 오비탈 3개가 에너지가 달라졌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결정장 분리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만큼은요, 에너지 차이가 생겼고, 여러분 차이가 원래 영어로 뭐예요? difference죠. 이걸 로마자로 하면은 difference D가 델타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델타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리간드 6개가 접근할 때는 팔면체 구조로 결정장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팔면체장 분리. 팔면체가 영어로 옥타헤드론이에요. 그래서 그거의 이니셜을 따서 저렇게 팔면체장 분리가 일어났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게 지금 1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얀텔레 이펙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얀텔레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요, 다음과 같이 원래 팔면체장 분리가 일어나면은 이 2개가 에너지가 상대로 높고 이 3개가 에너지가 낮다 이거예요. 그리고 dz제곱 오비탈과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을 합해가지고 EG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3개 오비탈을 합해가지고 T2G라고 이렇게 그룹화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EG 레벨과 T2G 레벨이고, 여기 팔면체장 분리에서는 이 2개 오비탈 EG 레벨이 T2G 레벨보다 에너지가 높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고, 중심 금속 이온의 리간드가 1개, 2개, 3개, 4개, 5개가 똑같으면은 이 설명 논리로 되는데, 이번에는 중심 금속 이온의 리간드 6개 중에서 나머지 6개, 이 6개 중에서 2개가 유난히 센장 리간드. 센장 리간드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축을 따라서 유난히 강하게 치고 들어온다고 생각할까요? G축을 따라서 유난히 강하게 이 중심금속 이온에 접근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리간드가 가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정정의 인력이 생기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뭐가 생겨요? d 오비탈의 전자하고 리간드의 고립 전자쌍하고 반발력이 생기죠. 이게 G축을 따라 들어오면은 요 오비탈 중에서 누가 유난히 반발이 클까요? D, Z축 오비탈.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반발력이 크니까 에너지가 높아졌죠. 근데 이거는 덜
반발력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은 누군가가 치고 들어오면은 리간드끼리도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요 4개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바깥으로 밀려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오비탈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낮아질 거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G축의 성분이 있는 오비탈. 그렇죠? 그래서 G축 사이지는 하지만 그 오비탈의 에너지가 높아질 때 이 오비탈은 어때요? G축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리간드 4개가 멀어지게 되면 반발력이 작아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G축을 따라서 리간드가 유난히 센장 리간드 2개가 치고 들어온다고 해서 Z1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6개의 리간드 중에서 2개 리간드가 유난히 약한 장 리간드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4개 리간드가 상대적으로 어때요? 센장 리간드죠. 센장 리간드가 중심금속 이온 쪽으로 가까이 딱 치고 들어오면은 나머지 2개 리간드는 또 반발력이 리간드들도 너무 가까워지만 서로 반발력이 커지기 때문에 약한 장 리간드가 상대적으로 어떨까요? 바깥쪽으로 밀려나겠죠. 이걸 우리가 Z아웃이라는데 G축을 따라서 리간드가 밀려나면은 G축을 따라 주로 뻗어 있는 중심금속의 D오비탈은 D오비탈은 DZ오비탈인데 그거는 반발력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니까 에너지가 낮아졌겠죠. 그 다음에 강한장 리간드 4개가 유난히 X축과 Y축을 따라 돌아오니까 X축 위, Y축 위에서 발견되는 DZ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은 그거보다 반발력이 더 커져서 더 불안정해요. 에너지가 높아졌어요.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 원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서 이가 팔면체장 분리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거기서 6개의 리간드 중에서 유난히 2개의 리간드나 1개의 리간드가 센장 리간드면 어떻게 되느냐. 유난히 4개의 리간드가 센장 리간드, 상대적으로 따지면은 1개나 2개 리간드가 유난히 약한 장 리간드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이걸 우리가 얀텔레 이펙트라고 하는데, 얀텔레 이펙트는요,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PT에는 나올 가능성이 적지만, 이게 전공정경과에서는 얀텔레 이펙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그리고 만일에 미드데이트에서 문제가 나온다라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것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그냥 출제된다라고도 생각하세요. 여기서, 이 약한 장 리간드 2개가 바깥쪽으로 밀려나는데 유난히 센 장 리간드 4개만 탁 결합하면서 약한 장 리간드가 완전히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구조가 돼요? 평면 사각형장 구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평면 사각형장 구조에서는 유난히 이 중심 금속연에 대해서 리간드 4개가 무슨 축을 따라 들어왔어요? X축, Y축을 따라 들어왔죠. 그래서 X축, Y축 위에서 주로 전장을 발견하는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이 굉장히 반발력이 클 거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제일 높겠죠. 그 다음으로 반발력이 큰 게 뭘까요? X축과 Y축 사이에서 발견되는 DXY 오비탈. 그 다음에 DZ제곱 오비탈이 좀 의외죠. DZ제곱 오비탈이 세 번째로 반발력이 커요. DZ제곱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요, X축, Y축, 그리고 T축에서 G축을 따라서만 전자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도넛 코리 형태처럼 되어서 X축 위, Y축 위에서도 어느 정도 발견되고 X축과 Y축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발견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반발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해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교재에서 138쪽입니다. 결정장 분리의 종류와 원리인데 결정장 분리에서는 8매체장 분리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3매체장 분리, 3매체장 분리는 이렇게 6매체장 분리의 절반만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6매체장 분리는 여기 채심 구조에서 이 입방체의 중심에 중심금속이 있고 그거에서 입방체에서 꼭지점 방향 8군데에서 리간드가 접근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이게 6매체장 구조처럼 나타나고 그때 결정장 분리가 나면 6매체장 분리인데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중심금속의 D오비탈 5개 중에서 어느 것도 마주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X축과 Y축과 G축 사이에 있는 오비탈, 요 오비탈들이 그나마 어때요? 마주보진 않지만 좀 더 가까이 접근하기 때문에 반발력이 크고 X축과 Y축, G축을 따라서 축을 따라 존재하는 이 오비탈들이 리간드가 접근할 때 그나마 어때요? 제일 옆으로 비켜나 있기 때문에 반발력이 상대로 작더라. 그래서 원래 이렇게 리간드가 6개 접근하는 것보다는 8개가 접근하는 게 전체적으로 리간드가 더 많이 접근하니까 반발력이 클 텐데 왜 결정장 분리가 더 작냐면은
어느 것도 마주보는 오비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유난히 마주보면 유난히 반발이 걸 텐데 8매치장 분리에서는 유난히 마주보는 오비탈이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유난히 마주보는 게 없기 때문에 요거에 비해서 유명장 분리가 대략 9분의 8 정도 돼요. 그런데 3매치장 분리는 요거 중에서 몇 개? 하나, 둘, 셋, 4개만큼 접근하는 걸 생각할 수 있고 3매치장 분리는 그러면 이거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거에 비하면 얼마가 돼요? 약 9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매치장 분리 결정장 분리의 테트라헤드론은 결정장 분리의 옥타헤드론, 3회장 분리는 옥타헤드론의 약 얼마? 9분의 4. 그래서 큐브장 분리인 유무기장 분리보다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 8매장 분리에서는 9분의 4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dz제곱 오비탈과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을 합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지 레벨이라고 했죠. dxy, dyz, dzx 오비탈을 무슨 레벨에 했어요? t2지 레벨에 했죠. 3회장 분리는요. 8매치장 분리하고 완전히 서로 바뀌었어요. 이지 레벨이 아래쪽에 있죠. T2G 레벨이 어디 있습니까? 위쪽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3매치장 분리의 결정장 분리 거기는 이만큼. 그것은 8매치장 분리의 약 얼마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2분의 1로 생각하면 되고 정확하게 하면 9분의 4. 중심금속이온의 원소가 똑같고 산화수가 똑같고 우리간대의 종류가 똑같을 때 6개가 결합하는 것보다 4개가 3인체 구조로 결합하면 딱 그게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9분의 4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 물질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실제 물질에 대해서 측정해 보면은요 진짜 9분의 4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수학적으로 계산한 거하고 잘 맞죠? 8매치장 분리에다가 파나시오페라 박스 표시, 3매치장 분리에다가 파나시오페라 박스 표시.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평면 사각형의 분리도 어때요? 시험 문제 첫 해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것도 파나시오페라 박스 표시하고 누가 반발력이 제일 크다고 했어요?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이죠. 왜냐면은 리간드 4개가 x축과 y축을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x축, y축 위에서 발견되는 오비탈인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이 반발력이 제일 큰 걸로 봐요. 두 번째로 반발력이 큰 것이 x축과 y축 사이에 존재하는 dxy 오비탈로 봤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 패턴들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선형장 분리는 누가 제일 반발력이 큽니까? dz제곱 오비탈이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간대가 어디를 따라 들어온다고? t축을 따라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dz제곱 오비탈은 바로 마주보기 때문에 유난히 반발력이 크죠. 누가 반발력이 제일 작냐면은요. x축과 y축 위에서 발견되는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은 접근하는 리간드가 완전히 수직하잖아요. 또 수직한 게 있어요. 누가 수직합니까? 예, 그것은 x축과 y축 사이에서 발견되는 dxy 오비탈도 접근하는 리간드가 완전히 수직하기 때문에 가장 반발력이 작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가장 반발력이 작을 거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가 어정쩡한 반발력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요만큼이 보통은 결정장 분리의 크기에 해당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파란색 앞에로 박스 표시. 자, 8매치장 분리하고요. 평면 사각형 분리는 첫해 예비감사 문제부터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던 거고 3매치장 분리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출제가 되고 있고 선형장 분리는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형장 분리에 대해서도 저렇게 에너지 준위가 누가 가장 반발력이 커서 높을 것이고 누가 에너지 준위가 낮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저 에너지 준위 패턴들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간드가 중심금속이온에 결합할 때 어떤 거는 약한장 리간드고 어떤 거는 센장 리간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약한장 리간드는 대충 이렇게 봤을 때 할로겐 원소의 음이온이 약한장 리간드에 해당이 되더라. 할로겐 원소의 음이온보다는 H2O가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센장 리간드, 암모니아가 좀 더 센장 리간드, 그리고 에틸렌 다이민이 센장 리간드, 시아나이온 일산화탄소가 가장 센장 리간드죠.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암기하세요. 그래서 저 정도 내용은요, 추론할 필요도 없이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할로겐 아이온보다 H2O, H2O보다 암모니아보다 에틸렌 다이민, 에틸렌 다이민보다 시아나이온 일산화탄소가 좀 더 센장 리간드고, 시아나이온 일산화탄소는 가장 강한 장 리간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간단하게 암기를 한 거고,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리간드들, 약한장 리간드부터 센장 리간드인데, 할로겐 이온을 봤을 때 주기가 큰 걸수록 더 약한 장이고, 주기가 작은 걸수록 더 센장 리간드에 해당이 되고, 저 원리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센장 리간드가 왜 결정장 분리가 크냐라고 하는 것이 분자 괴담수 이론에 의해서 첨복이 되어서 설명되고, 이걸 우리는 리간드장 이론이라고 합니다. 중심 금속 이온의
팔면체장 분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이런 패턴이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고 리간드가 여기에 X축을 따라서만 들어올까요? 6군데 방향으로 들어와요. 6군데. X축 플러스 방향, X축 마이너스 방향. Y축 플러스 방향, Y축 마이너스 방향. G축 플러스 방향과 G축 마이너스 방향 6군데 접근하는데 6개를 한꺼번에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한 개만 생각합시다. X축 플러스 방향에서 시아나 이온이 들어오는 걸 생각해요. 그러면 시아나 이온 이렇게 분자 구조의 루이스 구조가 표현이 되고 여기 탄소가 비공유 진재성을 앞세우면서 배위 결합을 해요. 그리고 시아나 이온의 분자 궤도함수 이론에 의해서 그 분자 궤도함수의 에너지 패턴들을 그려보면은 파이 2p 그리고 누구 시그마 2p 그리고 파이 2p 스타 오비탈 시그마 2p 스타 오비탈이고 전자가 어디까지 채워져 있어요? 바닥 상태에서 파이 2p 오비탈 시그마 2p 오비탈까지 채워져 있거든요. 파이 2p 스타 오비탈에는 전자가 채워지지 않고 빈 오비탈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시아나 이온의 파이 결합 분자 오비탈에 전자가 분명히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있고 그때 파이 비결합 분자 오비탈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어 있었죠. 비어 있었는데 중심 금속 이온에 이 시아나 이온이 비공유 진재성을 앞세우고 들어와요. 여기 결정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공유 진재성하고 중심 금속 이온의 양변하고 정정의 인력이 생겨서 결합할 때 그때 반발력이 다르더라는 거죠. 누가 반발력이 커요? 바로 마주보고 있는 오비탈. 마주보고 있는 오비탈이 여기서 X축 위, Y축 위에서 전자가 존재하는 뭡니까?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이죠. 유난히 반발력이 크니까 에너지가 높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약간 비켜 나가 있는 오비탈. 그 비켜 나가 있는 오비탈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X축과 Y축 사이에서 주로 발견되는 DXY 오비탈. 여기는 전자가 존재하긴 하는데 이 치고 들어오는 비공유 진재성하고 약간 멀어요. 그냥 그대로 마주보고 있어요. 약간 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긋나 있기 때문에 반발력이 상대적으로 존재하긴 하지만 작을 거고 반발력이 작으니까 얘보다는 어때요? 그만큼 에너지가 낮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때 시아나 이온이 배위 결합은 아니에요. 이거 정정 인력이에요. 이렇게 결합을 할 때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비어있던 파이 스타 오비탈이었죠. 그죠? 그래서 파이 스타 오비탈이고 비어있는 오비탈이고 여기 중심 금속에 이 DXY 오비탈에 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전자가 있잖아요. 여기는 전자가 있고 비어있는데 사이드웨이로 겹쳐요. 사이드웨이 겹쳐서 전자가 이쪽으로 확 넘어가 버리죠. 이 전자가 이쪽으로 뒤로 넘어가 버리면은 이 사이드웨이를 겹쳐하면서 전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자 밀도가 어때요? 감소하죠. 이 전자 밀도가 감소하면은 여기 전자하고 이 전자하고 반발력이 어때요? 감소할 거 아니에요. 반발력이 작아졌다는 이게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해진 거예요? 안정해진 거예요? 더 안정해졌죠? 안정해졌다는 것은 에너지가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원래 DXY 오비탈이면 에너지가 이 정도인 줄 알 텐데 그거보다 어때요? 에너지가 더 낮아졌죠. 더 낮아지고 난 다음에 이 차이가 보니까 어때요? 더 커졌어요. 그래서 결정장 분리가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약한장 리간드가 결합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약한장 리간드에서 여기서 염화이온인데 여러분 염소가 원래 바닥 상태에서 3s 오비탈 2개, 3p 오비탈 전자 몇 개입니까? 5개 있었죠? 염화이온이 되면은 3s 오비탈 2개, 3p 오비탈 몇 개? 6개. 그래서 염화이온에서 3s 오비탈에도 전자가 2개가 있고요. 3p 오비탈에 3p 오비탈에 3개가 있어요. 3p 오비탈 전자 2개, 또 3p 오비탈에 전자 2개, 또 3p 오비탈에 전자 2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파란색으로 표현한 이 염소의 이 p 오비탈을 3px 오비탈이라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치고 들어와요. 자, 요것도 반발력이 생기고 이것도 반발력이 생기는데 어느 게 반발력이 커요? 중심금속의 d 오비탈 중에서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이 반발력이 크죠? 그 다음에 여기 DXY 오비탈은 어긋나 있기 때문에 이 DXY 오비탈이 반발력이 존재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어때요? 에너지가 더 낮죠. 자, 이렇게 존재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염소의 예를 들어서 Y축을 따라 존재하는 뭡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죠. 염소에 3pY 오비탈의 전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요 전자하고 여기에 이 DXY 오비탈의 전자가 사이드웨이로 겹치면서 어때요? 추가적인 반발력이 생겨요. 추가적인 반발력이 생기면 얘는 어때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안정해져요? 불안정해져요? 더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원래는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에너지가 더 높아져 버렸어요. 더 높아져서 이런 식으로 됐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원래 예상했던 결정장 분리보다는 결정장 분리가 작아졌더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분자 계담수 이론으로 접목해서 설명하는데 강한 장 리간드가 강한 장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강한장 리간드에 비어있던 파이 스타 오비탈이 이 전자를 받으면서 파이 백반딩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파이 백반딩에서 여기 EG 레벨이라고 T2G 레벨이라는데 누가 움직였어요? T2G 레벨이 예상했던 것보다 에너지가 더 낮아졌기 때문이죠. 약한장 리간드는 추가적인 반발력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 T2G 레벨이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더 높아져 가지고 결국 결정장 분리가 원래 값보다 더 작아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센장 리간드냐 약한장 리간드냐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여러분 바로 밑에 보면은 황화이온하고 우리가 이제 센장 리간드에서 황화이온하고 염화이온 중에서 누가 더 센장 리간드냐 이거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 여러분 수산화이온 하면은 수산화이온이 H2보다 배위결합을 더 잘할 것 같잖아요. H2O가 물일 때 즉 중성일 때 수산화이온은 강염기잖아요. 배위결합을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H2O가 더 배위결합을 잘해요. H2O가 더 센장 리간드.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원리에서 다 설명이 됩니다. 이런 원리들은 제가 일반학 초론이나 또는 핵심 일반학 같은 거 설명하면서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약한장 리간드 할로겐화 이온 거기서 센장 리간드로 갈수록 H2O 암모니아 에틸렌 다이민 시아나이온 일산화탄소 특별히 시아나이온과 일산화탄소는 센장 리간드 중에서 가장 강한장 리간드에 해당되더라. 그 정도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8매체장 분리가 일어났을 때 여기 d 오비탈의 전자수가요. 4개부터 7개까지 d 오비탈의 전자수가 4개부터 7개까지일 때는 결정장 분리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홀 전자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d 오비탈의 전자수가 1개부터 3개, 8개부터 10개까지는 결정장 분리가 크냐 작으냐에 상관없이 홀 전자 개수는 똑같습니다. 물론 결정장 분리의 크기는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색은 다르죠. 그래서 흡수하는 색이 다르기 때문에 육안으로 관찰되는 색은 다를 수 있고 d 오비탈의 전자수가 4개부터 7개까지는 왜 결정장 분리에 따라서 홀 전자수가 다르냐. 예를 들어 이거죠. 4개짜리예요. 결정장 분리가 커요. 전자가 한 개 채워졌죠. 위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 에너지 차이가 커서 못 올라가고 밑으로 왔어요. 그래서 홀 전자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런데 결정장 분리가 작을 때는 밑에 전자 채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쌍을 이루려고 하니까 반발력이 커서 어때요? 위로 갔죠. 홀 전자 몇 개예요? 4개죠. 7개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장 분리가 클 때는요. 밑에 하나 채우고 위에 못 올라가고 밑에 다 채웠어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나머지 1개 전자를 위에 채웠죠. 홀 전자 몇 개? 1개인데 결정장 분리가 작을 때는 1개, 그 다음에 위에 다 채우고 이제 쌍을 이루어져가지고 홀전자 몇 개? 이런 식으로 홀전자 수가 3개로 나타나죠. 그래서 d 오비탈의 전자 수가 4개나 5개나 6개나 7개인 경우에는 8매체장 분리에서 결정장 분리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 홀전자 개수가 다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그 리간드의 세계와 상관없이 홀전자 개수가 같아지더라. 그리고 이 결정장 분리가 크냐 작으냐라고 하는 것은 중심 금속이온의 종류가 될 때는 뭐에 따라 결정됩니까? 종류와 산화소가 될 때는 리간드의 세계에 따라 결정되죠. 누가 가장 센장 리간드였어요? 시아나이온, 일산화탄소. 특히 보통은 일산화탄소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일산화탄소는 기체 물질이고 수용액 중에서 결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시험에 나오는 것이 시아나이온이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 15장 전이금속 원소 배이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 여기서 더 추가해서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일반학 총론 그리고 핵심 일반학을 참고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16장 핵화학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40쪽입니다. 핵화학에서 다루는 내용은 화학 반응과는 기본적으로 달라요. 어디서 반응이 일어납니까? 핵 내부에 시작을 하죠. 따라서 외부의 압력이나 온도에 거의 영향받지 않고 핵 내부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핵 반응은 원자핵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이 화학 반응과는 차이가 크게 없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핵 내부에서 알파 방사나 감마 방사와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핵종 자체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질량수가 14인 탄소에서 뭔가 떨어 나와서 이게 이제 베타 방사인데 그렇게 되니까 질량수가 얼마인 14인 질소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아예 원소의 종류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위 원소들은요, 핵의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똑같기 때문에 핵과 전자 간의 정정 인력의 크기가 똑같죠. 따라서 화학 반응에는 차이가 없는데 분명히 이거는 물리적인 성질이나 핵 반응에는 차이가 생깁니다. 핵 반응은요, 핵 내부에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에 영향받지 않아요. 그리고 압력에도 영향받지 않고 이것이 이온이냐, 중성 분자냐, 호돈수 물질이냐, 화합물이냐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화학 반응이 날 때는 기본적으로 그 발열 반응이나 흡열 반응이 보통은 온도가 수백 도 정도 바뀌죠. 그러니까 수백 킬로줄에서 1000킬로줄 정도인데 핵 반응은 그거에 거의 100만 배 정도로 큰 에너지가 이 변화가 되죠. 따라서 온도가 기본적으로 수천만 도에서 수억 도 정도의 변화가 생길 수 있죠. 자, 이렇게 핵 반응과 화학 반응의 차이 1, 2, 3, 4, 5가 아직 한 번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핵 반응과 화학 반응의 차이가 시험에 아직 출제 안 됐어요. 간단한 내용이지만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 5를 파란색 원표로 네모로 표시하고 거기다가 큰 불가사리 표시 미출제라고 해놓으세요. 방사선에는 크게 알파선과 베타선과 감마선이 있습니다. 이 알파선과 베타선과 감마선의 실체가 뭐냐? 알파선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 입자라고도 합니다.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의 덩어리죠. 양성자를 제가 P 플러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중성자를 N이라고 표현했는데 중성자는 전하량이 제로잖아요. 양성자는 각각 플러스 1가죠. 합해가지고 몇 가일까요? 플러스 2가죠. 그리고 이것은 원자 핵을 구성하는 주된 성분이기 때문에 질량이 커졌어요. 전자에 비해서. 이 알파 입자는요, 자기가 플러스 2가의 전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장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알파 입자를 관통시키게 되면 어느 극으로 휘어질까요? 마이너스 극으로 휘어지죠. 그 다음에 베타선이라고 하는 것은 베타 입자라고 하는데 고에너지 전자죠. 자기가 전자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휘어질까요?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지겠죠. 베타 입자가 더 많이 휘어질까요? 알파 입자가 많이 휘어질까요? 알파 입자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2가예요. 베타 입자는 마이너스일까요? 누가 더 많이 휘어질까요? 플러스 2가가 마이너스 1가보다 더 전하량이 커서 많이 휘어질 것 같지만 이건 질량이 거의 8,000배 정도 커요. 전자 한 개 질량에 비해서 양성자나 중성자 질량은 약 1840배잖아요. 그런 게 몇 개 모였어요? 4개죠. 그래서 적어도 이 전자 한 개 질량보다 이 알파 입자 한 개의 질량, 베타 입자 한 개의 질량보다 질량이 7,000배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하는 거지만 덜 휘어지고 베타 입자가 더 많이 휘어지죠. 감마선은요, 감마 입자라고 하잖아요. 왜요? 고에너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은 모두 핵 내부에서 핵 바깥으로 떨어져 나오는 입자들이나 바로 빛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도록 하세요. 관통 능력을 볼 때 누가 관통 능력이 제일 크냐면은 감마선은 빛이기 때문에 제일 관통 능력이 크죠. 알파선은 관통 능력이 제일 작아요. 그 다음에 평균적인 에너지로 보면은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중에서 누가 평균적인 에너지 크기가 제일 클까요? 알파선이 에너지 크기가 제일 커요. 감마선이 에너지 크기는 제일 작은데 관통 능력은 빛이기 때문에 제일 크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죠. 이게 아직 일반화하게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즉, 방사선의 종류와 성질이 있잖아요. 이것도 출제되는데 제 생각에는 만일에 이것이 출제되면 위에 있는 핵 반응과 화학 반응의 차이와 함께 같이 묶어가지고 한 문제를 출제되면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될 거예요. MD에서는 이미 핵화학의 내용이 이 범위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고서 연습을 하는데 피트에서는요, 올해 처음으로 핵화학 쪽이 범위에 들어가세요. 처음으로 들어가면 보통 그 문제가 출제되고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 특히 피트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리하실 때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자발적으로 핵 반응이 일어나는 걸 봤더니, 좀 전에 봤더니 알파 방사, 베타 방사, 감마 방사가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은 양전자 방출하고 전자 포위라는 게 있죠. 알파 방사는 핵 내부에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뭉쳐져서 나오는 거예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뭉쳐 나오면 그거는 질량수가 4인 헬륨 원자에게 핵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베타 방사는 핵 속에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떨어져 나오는 고에너지 전자예요. 그것이 베타 입자죠. 감마 방사는요, 이렇게 보통은 알파 방사나 베타 방사가 일어날 때 동시에 수반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고에너지, 핵 중에 있는 고에너지 핵자가 상대적으로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저에너지 핵자로 바뀌면서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하는 것. 그것을 감마 방사라고 하죠. 양전자라고 하는 것은 전자하고 질량은 똑같은데 전하 부호가 반대예요. 전자는 몇 가예요? 마이너스 1가죠. 근데 양전자는 플러스 1가예요. 질량은 똑같아요. 그래서 베타 방사는 핵 내부에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죠.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떨어져 나오는 전자이고, 자, 베타 입자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떨어져 나오는 전자고, 이 베타 입자를 우리 베타, 양성자는 원자 번호 기호도 1, 그리고 질량수 기호도 1. 중성자는 원자 번호 기호도는 제로예요. 질량수 기호도는 1이죠. 그 다음에 고에너지 전자고, 전자는 질량수 기호도는 제로잖아요. 그래서 원자 번호 기호도는 여기서 베타 입자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요렇게 베타 방사를 할 때 식이 나타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양전자 방출인데, 양전자 방출은 누가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죠. 그러면서 뭐가 떨어져 나오는데, 이 베타 입자에서의 전자하고 질량은 똑같아요. 그래서 질량 기호도는 제로 똑같죠. 단지 전자는 원자 번호 기호도가 마이너스 1인데 양전자는 원자 번호 기호도 얼마? 플러스 1이죠. 양성자는요. 원자 번호와 질량 기호도 모두 1이에요. 중성자는 원자 번호 기호도 제로, 질량 기호도 1.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왼쪽 아래 첨자가 양변에서 합이 똑같아요. 왼쪽 위 첨자, 질량수 기호도가 양변에서 합이 똑같죠. 여기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양자 방출은 이 양성자가 핵 내부에 있는 중성자로 바뀌면서 떨어져 나오는 고에너지 양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 포획은요, 핵 속에 있는 양성자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전자, 오늘 어떻게 표현합니까? 2, 그렇게 표현하고, 원자 번호 기호도 마이너스 1, 질량 기호도 제로죠. 양성자 1을 딱 잡아먹어가지고, 양성자가 뭐로 바뀌었냐면 중성자로 바뀌었어요. 중성자, 원자 번호 기호도 0, 질량 기호도 얼마? 1.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식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 핵 반응에서, 여러분 항상 왼쪽 아래 첨자, 합이 양쪽에도 똑같고 왼쪽 위첨자 합이 양쪽에도 똑같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시험에 찾아줄 때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성 핵 붕괴가 일어나게 되면은요, 그는 기본적으로 핵 내부에서 일어나죠. 핵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몇 차 반응 속도 법칙을 따릅니까? 1차 반응 속도 법칙을 따르죠. 그래서 1차 반응 속도 법칙을 따르고 1차 반응 속도 법칙에 의하면은 그때 반응 속도는 핵종의 농도 또는 개수에 비례하고 이 속도 상수가 곱하게 되면 반응 속도 법칙이 돼요. 이걸 적분 속도 법칙을 구하게 되면은 로가리즘 초기의 핵종의 그 농도 또는 개수분의 나중 시간 t에서의 농도 또는 개수 이퀄 마이너스 kt가 되죠. 그리고 반감기는요, 속도 상수분의 로가리즘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반감기는 속도 상수분의 로가리즘이다라고 구할 수 있고, x축이 여기서 반감기 한 번, 두 번, 세 번에게 흥가할 때 한 번 흥가할 때마다 반토막 나죠. 또 반토막 나죠. 반토막 나죠. 반감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반감기가 안 바뀌죠. 1차 반응 속도 법칙을 따를 때는 반감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1차 반응 속도 법칙을 따를 때는 로가리즘 초기의 핵종의 개수분의 나중 시간 t에서 핵종의 개수는 마이너스 kt. 반감기는 어때요? 속도 상수분의 로가리즘 2 이렇게 적을 때 이거를 조합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조합할 수 있어요. 자, 요 두 식에서 이것과 반감기에 대한 식에서 속도 상수하고 반감기를 서로 이항을 하게 되면 속도 상수는 반감기 분의 로가리즘이죠. 그래서 이 속도 상수 대신에 반감기 분의 로가리즘 2를 딱 대입을 하게 되면 식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로가리즘 2는 0.693이나 0.7을 써도 되고 그냥 로가리즘 2를 그대로 적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어떤 방사성 핵종의 반감기를 알고 방사성 핵종의 초기의 개수를 알고 시간 t에서의 개수를 알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초기의 개수하고 시간 t에서의 개수는요, 초기 붕괴 속도, 시간 t에서의 붕괴 속도를 대입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거에 관한 문제는 이미 일반학 총론이나 핵심 일반학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관한 연습은 일반학 추론에서도 연습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제시하는 그것들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에서 142쪽 안정성 띠와 핵 붕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원소는요, 한 개 이상의 동위 원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수소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질량수가 1인 수소, 질량수가 2인 수소, 질량수가 3인 수소가 존재를 하죠. 그리고 어떤 그 원소든지 간에 무한히 핵 붕괴가 안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무한히 안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비방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반감기가 측정되는 거. 반감기가 어떤 거는 몇 분이에요. 어떤 거는 몇 시간, 어떤 거는 며칠, 어떤 거는 몇 달이나 몇 년, 어떤 거는 수십억 년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반감기가 실험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정한 핵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불안정한 핵종은 아예 반감기 자체가 측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책에서 봤더니 X축이 양성자 개수, Y축이 중성자 개수고 원자 번호가 한 20번까지. 여러분들 원자 번호가 18번이 네온 그리고 아르곤이죠. 아르곤이고 19번이 포타슘, 20번이 칼슘인데 대충 20번까지는요. 양성자 개수하고 중성자 개수가 같거나 중성자 개수가 양성자 개수보다 한 개 정도가 많아요. 그랬는데 양성자 개수가 더 많아지면은 양성자가 서로 플러스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발력이 기하급수를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양성자 간의 반발력을 완충하기 위해서 중성자 개수가 더 많아져서 이렇게 1분의 1,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가 1분의 1, 즉 1이라고 하는 비를 만족하는 것보다는 좀 더 중성자 수가 많아지는 쪽으로 가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개의 밴드를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원자 번호가 60번 어떤 원소가 있다라고 그러면은요, 그때 중성자 수는 60보다는 좀 커야 돼요. 반발력 때문에, 양성자의 반발력 때문에. 근데 중성자 중에 한 종류에 아니죠, 한 20, 30종 정도가 존재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무한히 안정하거나 또는 어느 정도 반감기가 측정될 수 있는 안정한 핵종이라고 하는 정도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동위원소의 종류가 어때요? 한 20, 30종 정도로 저렇게 많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안정상태예요. 바깥에 있는 거는 아예 반감기가 측정될 수 못할 정도로 불안정한 핵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4번에 봤더니 비스무트가 83번 원소죠. 그거보다 원자 번호가 크지만 여러분 84번이 되면 뭔지 아세요? 83번이고 84번 폴로늄이에요. 그죠? 폴로늄이고 16족 원소인데 16족의 그 폴로늄부터는요. 전부 방사성 핵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83번보다 더 커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84번 원소는 다 방사성 핵종행들에 해당이 된다. 이제 이거는 몰라도 돼요. 시험에 바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는데 근데 첫 번째 요소를 보세요. 모든 원소는요. 기본적으로 83번까지는 뭐가 있다고요? 동위원소가 다 존재하죠. 그리고 대충 20번 정도까지는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가 같거나 중성자 수가 양성자 수보다 많아야 되는데 20번 원소보다 번호가 더 커지게 되면 양성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중성자 개수가 이제 기하급수로 커져야 되죠.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이 이번 핵 붕괴에 있어요. 자, 이 안정성 띠에서 안정성 이 반도 안에서 중심보다는 약간 위쪽이 무한히 안정한 핵종이에요. 무한히 안정한 핵종보다 더 위쪽에 있는 것들은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 비해서 이게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성자 수가 감소하고 양성자 수가 증가하면 되겠죠. 베타 방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베타 방사를 하면은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기 때문에 분자는 감소하고 분모는 커지니까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중심 쪽으로 오게 되겠죠. 무한히 안정한 쪽으로. 이번에는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비가 너무 작아요.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비가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성자 수는 감소하고 중성자 수는 증가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전자 포획을 하거나 양자자 방출을 하면은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분모는 감소하고 분자 증가하니까 이 비가 증가하겠죠. 비가 증가하면 어느 쪽으로 가게 됩니까? 무한히 안정한 핵종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고, 그래서 핵 붕괴를 할 때 이렇게 무한히 안정한 것보다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비가 너무 큰 거는 보통은 베타 방사에서 안정한 쪽으로 와요. 그 다음에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비가 너무 작은 거는 보통은 양자자 방출이나 전자 포획을 해서 하면서 오거나 안 그러면은 알파 방사를 해도 그런 쪽으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 것이 142쪽에 오른쪽 열에 2번 핵 붕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핵 붕괴 소개하고 있고,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비의 비율이 너무 큰 경우에는 이걸 감소하기 위해서 주로 베타 방사, 너무 작은 경우에는 이거 값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양전자 방출과 전자 포획이 직접적인데, 양전자 방출이나 전자 포획은 보통은 방사성 동위원소 중에서 인공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거 있죠. 자연 방사성 붕괴에서는 보통 알파 방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알파 방사하는 경우는 그냥 자연 방사성 붕괴고 그게 밑에 적혀 있었어요. 3번. 우라늄이 238인데 우라늄이라고 하는 핵종은요. 235 우라늄이 있고 238 우라늄이 있어요.
자연계에는 238 우라늄이 약 99.3%가 있고 우라늄 235가 약 0.7%가 있죠. 우리가 핵발전소용이라든지 핵무기용으로 쓰는 것은 우라늄 235예요. 요거의 농도가 적어도 3%보다는 커야 핵발전소용으로 쓸 수 있고 요거의 농도보다 3%보다 10배 이상은 커야 그게 핵무기용으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235의 핵붕괴 계열이나 238의 핵붕괴 계열이나 또는 토륨의 핵붕괴 계열인데 여기서는 238 우라늄의 핵붕괴 계열을 기준으로 해서 볼까요? 238 핵붕괴가 나타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냐면요. 질량수가 206인 납으로 가게 돼요. 질량수가 206인 납으로 변화가 될 때, 그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양성자수 2개 감소, 중성자수 2개 감소, 바로 뭡니까? 알파 방사예요. 그래서 알파 방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그리고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요. 중성자수 1개 감소하면서 양성자수 1개 증가되죠. 뭐예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전자, 고온의 전자가 핵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는 베타 방사죠. 그래서 베타 방사 몇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이죠. 그래서 저렇게 일어나서 결국 질량수가 238 우라늄에서 206인 납으로 바뀌게 되죠. 자, 질량수가 238 우라늄 92번 원소예요. 우라늄이 92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문제집 표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이 얼마예요? 질량수가 206 납이죠. 몇 번입니까? 82번이죠. 알파 방사 몇 번 할까요? 베타 방사 몇 번 할까요? 그거 여러분 계산할 수 있나요? 표 없이도 계산할 수 있어요? Yes! 표 없이도 계산할 수 있어요. 알파 입자는요. 질량수 기호도는 4예요. 양성자수 원자번호 기호도 얼마입니까? 2죠. 베타 입자는 뭡니까? 원자번호 기호도 마이너스 1, 질량 기호도 0. 그렇게 하고서 이거 X번 일어나고 이거 Y번이 나요. 원칙은 뭐냐면은 왼쪽 아래 첨자의 합이 양변에서 같아야 돼요. 따라서 92는 82 곱하기 얼마입니까? 2X 곱하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Y죠. 이 식이 성립돼야 되고 왼쪽 위첨자의 합이 양변에서 같아야 되죠. 238은 얼마가 됩니까? 206 더하기 4X. 이거는 0이 곱하기 때문에 0. 그러므로 X는 얼마입니까? 8이죠. X 8을 집어넣으면 Y는 얼마입니까? 6. 이렇게 해서 알파 방사 8에 베타 방사 6회가 계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재 143쪽을 볼까요? 143쪽에 이 자연 방사선 붕괴에서 우라늄 238이 우라늄 납 206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때 동그라미 1번 자연 방사선 핵종은요. 결국은 무한히 안정한 쪽으로 바뀌어야 되고 여기서는 238 우라늄은 206 납으로 됐을 때 더 이상 붕괴가 되지 않고 무한히 안정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238 우라늄은 자연 방사성 동연소이기 때문에 알파 방사 또는 베타 방사만 할 수 있어요. 물론 감마 방사는 동시에 수반돼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종 변화로 따지면 알파 방사, 베타 방사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감마 방사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은 여러분 메모지 저번 그 석방사선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응물의 위쪽, 왼쪽 위첨자, 그렇죠? 합하고 여기 생성물의 왼쪽 위첨자합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 그리고 반응물의 왼쪽 아래첨자 합하고 생성물의 왼쪽 아래첨자 합이 같다는 것에서부터 알파 방사 8회, 베타 방사 6회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그래프가 안 주어져도 여러분들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중간에 뭘 거칩니까? 18종 원소는 라돈을 거치죠. 라돈을 거칠 때 저게 이온일 수도 있고 이온이 아닐 수도 있는데 18종 원소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어때요? 자기가 중성 원자로 됐을 때 자기가 기체 상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항상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분 체르노빌 원자 이 발전소에 폭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직도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영역이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못 들어갈까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항상 방독면 이렇게 쓰고서 아예 방독면이 그냥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류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라돈과 같은 18종 원소가 중간에 꼭 생성이 되거든요. 이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저런 거 여러분 흡입해버리면은 얘가 뭘로 바뀌어요? 폴로늄으로 바뀌죠? 흡입한 상태에서 이걸 바뀌고 나면 얘는 사람 몸의 뼈라든지 어느 이 부분에 딱 붙어버리잖아요. 그 상태에서 어때요? 계속 이 알파 방사, 베타 방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참 지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일본에서 쓰나미 사태가 발생되면서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아직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대부분은 다 어떻게 돼요? 대부분은 다 이렇게 이 비에서 쉽게 내려가거나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도 그 기체 중에서 이 18조 원소 라돈이 형성된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3번이 바로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218폴로늄에서 214폴로늄으로 알파 방사나 베타 방사 한 번만에 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한 번만에 갈 수 없어요. 계산을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돼요. 자, 얘가 이쪽으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즉 218폴로늄에서 214폴로늄으로 바뀌는데 알파 방사만 하면 될까요? 안 돼요. 베타 방사만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X번, Y번 해보면은요, 알파 방사 몇 번 나와요? 한 번, 베타 방사 2번 해야 왼쪽 아래 첨자의 합과 왼쪽 위 첨자의 합이 양변에서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계산되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변환되느냐, 이것들이 각각 몇 번씩 돼야 되느냐라는 것을 항상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위에 있었던 메모지 소박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모지 소박스로서 이야기했던 요 계산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143쪽을 보니까 핵분열 그리고 핵융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핵자당의 결합 에너지를 하고 있어요. 핵자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는데 철은 몇 번 원소에 26번 원소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끝끝이 50이 되면서 26살이 되면 철든다라고 하면서 26번 원소라고 했는데 질량수가 56인 철은 원자 번호가 지금 26번이기 때문에 양성자수 26개에다가 중성자수 몇 개라는 거예요? 30개죠. 이게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가장 높아요. 따라서 우주가 무한대의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원소는 이론적으로 뭐로 바뀐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질량수가 56인 철. 무한대로 살아도 다 철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고철덩어리 되겠네요. 그죠? 자, 하여튼 고철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고, 하여튼 이렇게 질량수가 56인 철원소로 다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제일 커요. 그러므로 이렇게 우라늄 235 핵폭탄이라든지 핵발전소용으로 쓴다면 이거는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이거보다 작죠?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질량수가 작아져야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더 큰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질량수가 작아지기 위해서는 어때? 핵분열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질량수가 2인 수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더 붙어가지고 질량수가 커져야 되죠. 뭘 해야 됩니까? 핵융합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질량수가 큰 원소들은 핵분열을 해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큰 쪽으로 가게 되고 질량수가 작은 원소들은 핵융합을 해서 질량수가 큰 56철로 가게 되는데 특히 질량수가 2인 수소 2개, 질량수가 2인 수소 하나, 2개가 합해지면은요, 질량수가 4인 뭐로 됩니까? 헬륨으로 되죠. 그때가 가장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커져요.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더 안정해지죠. 안정해지니까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은 분명히 질량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고 그 질량 변화에다가 광속의 제곱을 하면은 바로 에너지 변화가 계산이 됩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아인슈타인식이죠. 그래서 E = mc 스퀘어는 아인슈타인식에서 그때 이렇게 질량수가 2인 수소 2개가 모여서 즉 중수소에 이중수소 2개가 모여가지고 질량수가 4인 헬륨이 될 때 분명히 질량 결손이 있어요. 질량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질량 변화만큼 에너지가 방출되고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큰 에너지죠. 이게 바로 태양 에너지의 원동력에 해당되는 수소 핵융합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핵분열과 핵융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뒤에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핵융합을 해서 에너지를 얻게 될 때 그때 비방사성 핵종인 질량수가 4인 헬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하면서도 에너지가 많이 얻어진다. 그래서 핵융합 발전이 이제 인류의 궁극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서는 지금 정리를 하면서 말하지 못하지만 일반학 총론이나 핵심 일반학에 적혀 있는 그 내용들을 반드시 보도록 하시고, 그래서 비방사성 핵종인 질량수가 4인 헬륨을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이 항공 오염을 유발하지 않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굉장히 크게 방출을 하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에너지원으로 생각을 하죠. 이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알파선 그리고 베타선, 감마선은요. 워낙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중성 분자들을 이온화시키는 성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44쪽을 봤더니 중성 분자를 이온화를 시키기 때문에 중성 분자 이온화가 되면서
그 사진 필름이 뿌옇게 바뀐다든지 또는 가이거 계속해 보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아르곤과 같은 기체가 있고 아르곤 기체는 원래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데도 이 방사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에 의해서 아르곤이 이온화가 돼버려요. 워낙 큰 에너지의 이 빛이라든지 또는 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온화가 되면서 전자가 떨어지죠. 전자 떨어지면 전자가 어때요? 플러스으로 가고 나머지 것들은 양이온이 될 테고 양이온이 이제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데 이 전자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증폭기에서 증폭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방사선이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2번은요. 방사선이 워낙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중성분자를 이온화시키거나 또는 들뜨게 만든다라고 하는 성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요. 방사성 동위원소가 어떻게 사용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질량소가 14인 탄소 같은 경우에는 그 반감기가 책에 따라서 어떤 책은 5715년이고 어떤 책은 5730년인데 그걸로부터 질량소가 14인 탄소가 있는 어떤 물질들의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경과했냐. 그래서 연대기를 측정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방사선은요. 이렇게 항암치료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항암치료에 사용해서 저렇게 암세포를 죽이는 데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항암제로 이 항암치료로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반감기가 길어야 될까요? 짧아야 될까요? 짧아야 되겠죠. 빨리 그것들은 암세포 죽이고 사라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암 치료로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인데 그게 반감기가 1억 년이다. 그럼 어때요? 계속 남아있으면서 계속 방사선을 내뿜게 되니까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겠죠. 그래서 보통 몇 시간짜리라든지 며칠짜리라든지 또는 아무리 길어봐야 몇 년짜리를 사용을 해서 저런 식으로 이 치료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치질학적 연대기로 사용하는 것은 보통 이제 포타슘 40이 사용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핵 반응에서는요, 특히 이 141쪽의 핵 반응과 화학 반응의 차이가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방사선의 종류와 성질도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141쪽에 3번에 보니까 핵 반응에 보면 알파 방사, 베타 방사, 감마 방사, 양전자 방출과 전자 포획은요, 항상 1순위예요. 출제될 수 있는 1순위. 그 다음에 방사성 붕괴 속도는 몇 차 반응 속도 법칙을 다룬다고요? 1차 반응 속도 법칙을 다룬다. 요거는 반응 속도로 관련해서 문제가 자주 출제될 수 있는 거고 142쪽에 보니까 핵 붕괴가 될 때 안정성띠에서 왼쪽 위에 있는 것들은 주로 뭐예요? 베타 방사. 그리고 안정성띠에서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것은 양전자 방출이나 전자 포획을 통해서 주로 그런 식으로 무한히 안정한 쪽으로 가더라. 143쪽을 보니까 우라늄 238의 핵 붕괴에서 알파 붕괴, 베타 붕괴 몇 번 일어날까는 중간에 있는 메모 지점은 소팍스의 그 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43쪽에 그 질량수 56인 핵지하당의 캐라베지가 가장 커서 그거보다 질량수가 크거나 작은 것들은 각각 핵분열과 핵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질량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에너지가 굉장히 크고 그 에너지가 보통 어때요? 화학 반응에 의한 에너지보다 100만 배 정도 되더라라고 하는 것까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6회에 걸쳐서 매핑 일반학을 같이 공부했어요. 매핑 일반학 시간이 짧다 보니까 화학을 공부하면서 배울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전체로 정리를 했고 여러분들이 만일에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내용 중에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책에다가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같이 접목을 하게 된다면 정리용으로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매핑 일반학은요. 미트나 디트, 피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변리사 시험을 공부하거나 또는 교원 임용고시라든지 또는 대학원 입시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중에서 화학을 한번 전체로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공계생들이 공부하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4시간 사실상 그 3시간 반 정도 나가죠. 그래서 3시간 반에 6회니까 한 22시간 정도는 저는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만에 화학을 정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한번 화학 정리해볼까? 그러면 어때? 1년에 한번 배틀 케미스트리 데이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시간 동안에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햄버거 드시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하루 정도 만에 화학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기에 좋은 강의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매핑 일반학을 무료로 제공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화학 공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화학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심정에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연배가 제 조카 나이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제 자녀들 나이하고 비슷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지식적인 내용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육신과 영혼이 모두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제가 여러분들의 기억을 하면서 또는 여러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참 많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것인데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종교와는 상관없이 항상 유효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드리면 제 기도를 듣는 분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6회 강의하는 것에 마지막으로서 기도함으로써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의전원이나 지전원이나 또는 약대 편입이라든지 우리 학생들에게 다른 기술고시나 교원 임용고시나 대학원 입시라든지 또는 화학 공부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저와 만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성실과 열심으로 다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 학생들의 인생과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참으로 많은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무지개 나라로 생각하는 훌륭한 나라로 만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만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항상 마음이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혹시 이 강의를 보는 학생이 올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올해 시험 합격의 꿈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